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학 감동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의 이제 1차 과목에 부동산 언론이 지금 과목으로 편입된 지 6년 차가 지났고 이번에 7년 차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이제 그 부동산 언론 과목이 없었다가 새로 이제 신설되다 보니까 그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론하고 원론의 좀 차이점은 원론은 전체를 원래 간략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지금 그 33회까지인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른 과목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개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쩌다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관계법규 배우시죠? 뭐 그런 과목이라든지 그다음 부동산 세법 이런 과목이 따로 있어요.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중개사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세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겹치는 게 관계법규. 그것은 여러분이 좀 배우시죠. 그다음에 이제 출제 비중이 또 높은 게 또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론. 요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1차 다루 이론이라든지 2차에 뭐 실무를 공부를 하시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출제되는 것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지금 우리 부동산 언론에서 출제되는 걸 보면.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출제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총론 파트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감평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조금, 뭐 부동산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론은 생각보다 출제를 많이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경제학 과목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시장론이나 이런 정책론 파트, 특히 이제 정책론 파트는 제가 이제 관계법규라고 따로 적어놨지만 여기에 포함돼서 이제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관계법규와 관련된 것은 사실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신 걸로 만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압도적인 게 뭐예요? 투자론이죠. 투자론은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오늘 그거 깔끔하게 한번. 오늘 아마 시간이 정책론 좀 들어가면 여기까지 끝나면 첫 주 강의를 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생소한 게 뭐냐면 금융론, 개발관리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다른 과목에서 뭐 자세히 학습하는 그런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어떤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좀 곤혹스러운 게 이거예요. 중개론.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 법을 또 다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중개사법은 그 중개사 시험에 2차의 한 과목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학습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는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출제는 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차 과목으로 감정평가로 출제된 범위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1, 2차 이제 간편 공부하실 때 좀 기초가 되는 거, 그런 걸 좀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다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사실 부동산 언론도 득점하기 좀 용이한 건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우리 1차 수준에서의 범위까지 제가 이론을 좀 정리해 드리는 걸 하고요. 관계법규는 뭐 지금까지만 서너 문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관계법규 뭐 딱 초입 단계에서 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출제 비중을 보시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그렇죠? 투자론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아심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경제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경제학 부분이 여러분 1차 과목에 상당히 그 난이도가 깊은 부분을 많이 다루어서 출제를 합니다. 영역이 상당히 넓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동산학 입장에서 이 경제학 부분은 따로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가장 대표가 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하고 관련된 좀 독자적 영역이 약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습득을 하시고 수요 공급 이론에 관한 내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출제가 뭐가 되냐면 경제론이 탄력성 계산하는 거. 여러분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 개념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여러분 이제 다른 과목을 통해서 이제 그 분모 분자 이런 개념도 이제 계속 다뤄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조 목차 순서에 따라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제목만 보시면 제목을 찾아서 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교재를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총론 파트의 내용은 이제 보시다시피 총론 파트는 출제가 앞쪽에서 거의 안 돼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 이런 부분이 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과목이 부동산하고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뭐냐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아셔야 돼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 정의 있죠. 자, 맥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 1번. 제가 이제 맥을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별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테마별로. 그래서 시험이 딱 나오면 이 테마를 출제했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일단은 부동산학의 정의는 우리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학을 정착시킨 교수가 계셔요. 김영진 교수의 정의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 그랬고요. 사회과학이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분은.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 사회과학이란 말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움직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동산을 가만히 있는데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관리적 행위를 말해요. 그걸 뭐라 한다? 부동산 활동.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중개활동도 있어요. 감정평가 활동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능률적으로 하겠다. 능률화. 그리고 이제 원리 그러면 이것은 이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과학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응용기술 그러면 이제 실무입니다. 실무, 기술성. 이건 뒤에서 나옵니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최근에 중개사 시험에도 출제됐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부동산의 목적입니다. 우리 부동산의 목적은 여러분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 이게 부동산의 목적이에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원대한 목표로 삼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목적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잘하게 하는 거죠. 부자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이렇게 같이 또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분야도 있고 실무 분야도 있어요. 실무 분야.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 활동을 잘하고 싶어요. 이게 목적이랍니다. 부동산 활동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연구해야 돼요? 자, 우리 젊은이들. 자, 이성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그분하고 사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성을 연구해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이렇게 부동산 활동과 여기서 비롯되는 법칙성, 반복성, 규칙성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해요. 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법칙성, 반복성이 있으면 우리가 현상 그래요. 자, 수도권에 투기 현상이 감지됐다. 이 말은 그 이전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투기 활동을 했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활동과 현상은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빌딩 하나를 사. 자, 내가 빌딩을 사고 싶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빌딩이 어디 있는지 봐야죠. 그럼 몇 층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기술적 물리적 측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빌딩을 100억 달러면 무조건 100억 줄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 측면도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정한 권한의 소유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불법 건축물 안 돼요. 그래서 잘 봅니다. 이제 거꾸로 할게요. 법, 경, 기 이렇게 합니다. 법경기. 이 법경기 세 가지 파트가 우리 부동산에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부동산 학이 있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태동했을까요? 서양에서 수입한 걸까요? 수입한 겁니다. 수입한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의 학문이 여기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학 그러면 여러분 민법 배우시잖아요. 부동산 관계법규 같은 거 배우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녹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이 녹아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관계법이 뭐 건축법이라든지 뭐 주택법 이런 거 보면 건물과 관련된 이런 규정들은 건축공학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개별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그 다음에 이론만 하나요? 실무에도 대비하나요? 실무에 대비하죠. 그래서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그럼 응용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적용하는 학문. 다시 응용과학 그러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인간 생활에 적용하는 학문은 응용과학 이렇게 불러줘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순수과학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출제됩니다.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봐봐요. 인간 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실천하고 여기에서 경험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것은 좀 파생적인 그런 성격이 나타납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부동산 활동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이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인가 관련이 있어요. 사회과학이에요. 여러분 인문사회학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제 사람이 개입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활동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야.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말이야. 아주 독특한 활동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나 천체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학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아니고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그러면 사회가 구성되면 항상 문제가 뭐예요?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죠?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뭐예요? 법이죠. 법. 그래서 이런 법터들 내에서 바람직한 활동을 유도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무슨 과학이다? 기본과학이다. 근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제가 동그라미 친 게 3개 있죠? 여기 있어요. 종합과학이자 응용과학이자 사회과학이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이다?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며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이제는 몇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부동산학은 우리나라에서 태동한 게 아니랬죠. 자, 그럼 자, 봐요. 우리 부동산 그러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법, 경, 기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 물리적 측면. 근데 이제 학문이 되려면 결국 우리 목표는 종합과학인데, 자 봐요. 법률 측면은 간만, 경제적 측면은 을만, 기술 측면 병 이렇게 하면 분산식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분산식. 종합과학이 되기 힘들겠죠? 이건 어때요? 이렇게 갑을병이 모두 법률적 측면만 또는 뭐 경제적 측면만 이렇게 하는 것을 중점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종합과학이 되기 힘들겠죠? 종합과학이 힘들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수입에 따르죠? 여기 좀 봅니다. 시스템. 여러분 시스템을 번역한 게 종합식이에요. 저 세 가지가 함께.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 안에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입니다. 자, 그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우리 시스템 에어컨 뭐 어떤 시스템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학원 시스템 그러면 학원 설비 있어야죠. 강사 있어야죠. 수강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시스템, 사무 업무 하신 분 계셔야 되고요. 마케팅 부서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함께 하는 걸 뭐라 그래? 종합시접근법.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부동산을 정책시킨 방법은 저 세 번째. 자,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통일도를 정착시킨 방법은 뭐라고요? 세 번째. 요게 중개사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나올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부자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디 좀 관심이 많냐면 잘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머릿속에 결정된 내용을 외연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거예요. 의사결정 시적권법. 이게 최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행태과학적은 뭐냐? 행태는 보이는 모습이에요? 내면의 모습이에요? 외면적인 모습이죠? 거기에 초점을 두면 행태과학적. 인간은 자기 이윤 극대화를 목표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라고 보고 그건 뭐예요? 합리적 뭐라고요? 의사결정. 이게 뭐예요? 의사결정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하고 2번을 함정을 팔 수가 있어요.
둘 다 인간의 차가는 건 맞죠? 둘 다. 근데 차이점은 여기서 외부에 나타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여기는 머릿속에 있는, 그렇죠? 의사결정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제도적 접근법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접근법. 자, 정리할게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정착시킨 방법은 뭐라고요? 종합식 접근법. 최근에 인간은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고 자기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는 건요? 의사결정적 접근법,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아까 우리 부동산학은 분야가 이렇게, 자,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론 분야 그러면 무슨 성? 제가 할게요. 자, 과학성, 이렇게 합니다. 과학성. 과학은 다른 말로 하면 학문이에요, 학문. 실무 분야 그럼 뭐라고요? 제가 할게요. 자, 기술성, 이렇게 합니다. 이론과 실무 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에 색깔이 3개 있어요. 빨, 로, 파 이렇게 있는데 주머니에다가 공 3개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를 꺼냈더니 빨간 거, 두 번째 걸 꺼냈더니 노란 거예요. 남은 건 무슨 색깔일까요? 파란색이겠죠. 그러니까 잘 봐요. 여기 봐요. 하나, 둘, 3개죠. 2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2개만. 만약에 시험이 나오면, 이것도 이제 중개사 시험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특성과 속성이 이따 좀 다룰 거고, 공법과 사법. 여러분 사법 대표가 뭐죠? 민법이죠. 민법. 여러분 관계법규는 뭐에 해당돼요? 행정법이나 이런 것들. 공법이죠.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 간의 관계는 공법이고 민간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사법이에요. 사법의 대표가 뭐예요? 민법. 그래서 오늘 부동산 하는 게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래. 다. 그 다음에 도시적 용도 지역지구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법상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에 관한 어떤 기초사고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세금, 기초적 금융수학 이런 것들이 기초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봐요. 실무 분야에 잘 봅니다. 여기 봐봐, 읽어봐요. 뭐예요? 결정. 여기 뭐예요? 결정.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의사결정 접근법.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제 부동산학이나 부동산 언론 교재를 보면 요걸 제목으로 하는 게 많아요. 요걸 제목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의사결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개싸움은 투견이라고 그러죠? 아시죠? 닭싸움 뭐라 할 것 같아요? 투개라 그럽니다. 근데 개자가 요 개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예전에 왕이 드시는 갈기 금개야. 이렇게 합시다. 투금개. 자, 이긴 사람이 돈 먹죠?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분야. 닭싸움 어디서 붙이냐? 평상 위에서. 평상마리, 멍석마리처럼. 이렇게 합시다. 평상 위에다가 링을 만들어가지고, 닭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상마리는 지원하는 분야예요? 결정 분야예요? 지원하는 분야죠. 지원하는 분야. 이렇게 지원하는 분야. 맞나 확인해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금융 개발을 지원하는 거 평가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액을 보고 의사결정 하잖아요. 지원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 상담. 여러분, 우리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은 절대 김밥이 사는 천국이나 김밥이 살고 있는 나라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메뉴가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 해. 그래서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어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케팅은 사고 파는 거예요. 분양임대. 마켓이 시장이죠? 분양임대. 그 다음에 팔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임대 수입이 얻는 게 뭐예요? 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 분야를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투금계, 평상마리. 투금계, 평상마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우리 목표는 사실 100점이 아닙니다. 몇 점 받고 싶으세요? 부동산 올라 몇 점? 자, 지금 머릿속이 지금 아주 높은 점수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70점을 넘겠다라고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여러분이 다른 과목을 잘 하시면, 운이 좋게 80점까지 넘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70점에서 80점 선상을 목표로 하셔야지, 뭐 100점, 90점, 이거 아주 무리입니다.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 해놓으면 혹시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을 거죠. 자, 이제는, 어떤 분야를 좀 보냐면, 활동의 이제 구분입니다. 자, 활동의 구분.
자, 보겠습니다. 활동의 구분, 전문성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3차 수준이 전문가입니다. 술을 마셔도 3차까지 가야 전문가야. 아셨죠? 2차는 아무나 가서 잠들게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전문가? 3차까지 전문가. 근데 나는 부동산과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번에 토지를 사고 팔고 건물에 투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그 1차 수준입니다. 자신을 위한 활동.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이 감정평가사야. 그럼 내가 단독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감정평가사가 아니면서 평가법을 일하신 분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일상 업무 수준 활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2차 수준이라고 그래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감평가를 한다, 공인중개사 중개를 한다, 권리분석한다 이러면 몇 차 수준? 3차 수준이 되는 거죠. 3차 수준. 이것은 시험에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시험 몇 지 선다? 아니, 우리 몇 지 선다인지 모르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야? 자, 5지 선다죠? 5지 선다. 그럼 반드시 항목이 넷 이상 있어야 5지 선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을 구별하는 그 실익이 뭐냐? 실익이. 자, 봐요. 머리 든 게 달라. 전문 지식과 이론 수준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활동상 주의 의무. 여러분 감정평가할 때 주의를 다해야죠. 주의를 다해.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거하고 일반인이 평가하는 거 어떤 걸 더 신뢰하죠? 신뢰도 주는. 그 다음에 만약에 감정평가에 관련된 어떤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재를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잠이 안 와. 심장이 콩통통 뛰어. 윤리수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떠올리면 다 해결돼요. 자, 머리에 든 게 달라요. 눈으로 쳐다봐요. 주의면 외부에서 나를 쳐다봐요. 신뢰도 차이. 마음속에 뭐? 윤리수준 차이.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공공성 차이, 개인의 이익에 뭐 효율성 차이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우리 시험 몇 지 선다? 5위 선다.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출제는 안 됐지만 여러분이 나오면 이제 당황하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100점 목표는 아니니까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별표 쳐놨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별표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별표 친 것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것만 제가 표시를 좀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중개사 시험에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하시는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말이죠. 중개사 시험도 이게 본격적으로 출제된 것은 한 5년밖에 안 돼요. 이게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나눠요. 세는 간을 세자예요. 근데 재밌는 게 부동산업은 대분류하고 중분류가 똑같아. 다시 여기 잡아봐요. 여기 보세요. 대분류하고 중분류가 같아요. 부동산업 이게 대분류, 중분류 같이 들어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소분류 들어갈게요. 소분류하고 세분류 낼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자, 소분류 보니까 임대 및 공급업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분류. 자,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자, 상품을 떠올립니다. 상품. 여러분 그 디파스콜리 뭐 위튼 뭐 그런 이론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공간과 뭐 자산시장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 자, 빌려주는 상품이죠? 여기는 뭐예요? 파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산다. 그럼 대가치로 소유권 나가기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고 렌트하는 방법도 있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이게 다 정리하겠습니다. 빌려주는 상품, 파는 상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완성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중개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잘 봅니다. 여기 봐요. 부동산 임대업의 건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건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토지와 관련된 거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 토지에 들어간 것은 여기 들어가겠죠? 기타? 근데 솔직히 토지는 관리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가가지고 토지에 야 토지가 상했나 이런 거 보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관리업은 기타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업은 무조건 부동산 관리업이에요.
무조건 부동산 관리요. 이런 부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임대 및 개발 및 공급업은 건물 이렇게 나가고요.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관리업은 기타 있다 없다. 토지 부분을 언급을 따로 할 필요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타 부동산 관리 없다. 제가 이거 뭐 해놨어요. 기타는 시험 기간 동안 관리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냥 기타 부동산 관리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깐 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걔들은 이제 알선하는 이 중개 이 업무 말고도 경공매 그 입찰 대리 업무도 합니다. 경공매 대리 입찰도 해요. 중개사가. 그래서 얘들은 중개와 대리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여기 개정된 사항인데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자문 및 중개업,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업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자문 부분이 독립됩니다. 자문 부분이. 그래서 이게 몇 년 됐습니다. 개정된 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틀리기 쉬운 게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 금융업, 이렇게 하면 왠지, 여러분, 투자금융 그러면 왠지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이건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여기 봐요. 무슨 업이에요? 금융업이에요. 은행이에요, 은행. 요거 아닙니다.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투자 자문업 이렇게 해야 되지, 투자 금융업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것은 해결이 돼요, 이제.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분류, 요거 출제가 최근에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출제가 됐고요.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은 부동산 언론 중에서 총론 파트를 학습하고 계십니다. 총론 파트를. 자, 이제는 맥 6번인가요? 맥 6번 부동산 윤리성. 제가 이제 스크롤 하다 보면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많이 띄면 말씀해 주시니 제가 확인하긴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출제가 잘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잘 안 되는 파트인데 중개사 시험에는 이렇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종업원을 조직원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직윤리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실 그 종업원이 뭐 감정평가에 관한 어떤 법률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 고용윤리. 그 다음에 동업자. 여기 봅니다. 여기서 동업자는 발음은 동업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동업자 그러면 되게 자금을 같이 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동종업종 종사자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경쟁을 해라는 겁니다. 동업자 단체 뭐 있어요? 여러분 단체. 예? 뭐 있어요? 감정평가협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거. 여기 가입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의뢰인과 거래관계자의 이익을 옹호하자.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뭐까지도? 비금전적인 것도. 그리고 공중관계, 공무물 증진 도모. 여러분 이제 봐봐요.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한 번 나와서 한 번. 중개사 시험에서도. 근데 여러분에게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높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을 것 같아요? 만약 함정을 판다면. 뭐 가족윤리, 개인윤리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 뭐 이상한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윤리 수준을 이제 규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중개업법 등, 그럼 여러분 뭐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런 법 등, 이런 법 등에 의했을 때는 뭐라고? 무슨 규제? 법률적 규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이렇게 규제하는 건 뭐예요? 단체에서 규제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단체, 그리고 법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충적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맥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출제될 수 있는데, 자, 여기 잠깐 볼까요? 무슨 원칙으로 되어 있죠? 일반이에요, 특별이에요? 일반. 자, 일반 원칙 그러면 널리 적용되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 원칙 그러면 특정 활동에 중점을 두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학 이러면 여러분 뭐 감정평가서든 공인중개사든 그 관련된 어떤 학문이든 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권리분석의 특별원칙, 감정평가 특별원칙이 있어요. 예? 예? 그건 따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권리분석의 특별원칙과 감정평가 특별원칙은 따로 있습니다. 그 활동에 국한돼서 갖춰야 할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권리분석이나 감정평가가 아닌 모든 활동이 정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무슨 원칙이다? 능률성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장 중요할까요? 아까 제가 부동산의 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했죠.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중요한 원칙. 자, 그런데 이거 봐봐요. 소유 활동. 여러분, 소유가 활동인가요? 아, 소유하는 기간 동안의 활동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활동. 거래 활동. 이건 잘 아시죠? 거래에 관계해서 여러분, 뭐 평가도 하고 중개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어디에 들어가? 거래 활동. 행정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책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좀 좋겠어요.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모든 학자들이 언급을 하는데 요 세 번째는 언급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학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소유활동과 거래활동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소유하는 기간 동안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The highest and best use? 그게 유효이용 또는 최고 최선의 이용. 그죠? 네, 그게 소유활동 최고 최선의 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 되게 이용해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거래활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만약에 거래 질서가 문란해요. 그럼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거래 질서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간평에서 최유형 나오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자가 합리적 합법적 물리적 채택 가능한 최고 최선의 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보면 소유활동 잘해라. 돈 되게 해. 궁극적으로 돈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부담이 되겠죠.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책을 행할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 추구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데 저 효율성을 협의로 이해를 하면 좁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내용이 강조될 수 있지만 국가적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도 지역주제, 국토의 계획 및 이완화 법률 뭐 이런 거 배우셨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 효율성은 좀 넓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개인의 이익하고 형평성 요걸 이제 대비한 표현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효율성만 달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형평성도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이 위축될 수가 가능성이 있겠죠. 이 추구의 조화를 이루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능률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하위 실천 원리가 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도 이제 출제가 안 된 건데, 여러분에게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제가 추가 학습 이렇게 해놨는데, 포인트 하나만 잡으면 돼요. 자, 봅시다. 오늘 내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100명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럼 하나하나 손으로 적게 되면 힘들죠? 그럼 이걸 뭐에다가? 하나를 작성해서 복사기를 이용하면 능률적인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하는 것을 기계 등에 이렇게 맡기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봐봐요. 이전의 원리나 보조의 원리나 기계 등에 의존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전의 원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능률성을 위해서 기계에 맡기는 거지만 보조의 원리는 인간은 능력을 할 수 없는 거. 자, 10km 떨어져 있는 고객과 대화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컵에다가 실을 매달아가지고 귀에 대고 서로 대화할 수 있겠어요? 뭘 씁니까? 휴대폰 쓰는 거죠. 전화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보조기 원리. 보조기 원리. 그리고 일의 업무 분담도 해야 되고요. 서로 업무 간 연기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감정평가서 작성할 때 양식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준의 원리,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박력 있게 하자. 그러면 능률성이 달성되겠다. 여기서 나올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전의 원리하고 보조 원리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틀릴 거 없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는 지금 출제 비중은 낮지만 점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안전성의 원칙.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복합적. 복합 그러면 한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인가요? 여러 가지죠. 아까 우리 뭐 했어요? 부동산을 전체 보러 보면 법경기 차원에 있어서 안전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럼 뭐예요? 안전하겠죠. 그런데 날새요. 그러니까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 견제 상충 관계에 있다. 능률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안전성을 강조하게 되면 능률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법경기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부터 볼까요? 법경기, 범죄 측면, 권리관계 진정성, 경, 가격의 적정성, 기, 경고성 판단, 튼튼하냐? 물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했어요. 첫째 뭐? 능률성의 원칙, 그 다음 안전성의 원칙, 세 번째 경제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돼. 능률성과 안전성은 반드시 들어가요. 자, 여러분 특별원칙 들어가더라도 특별원칙 있죠? 능률성과 안전성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권리분석 특별원칙이나 감정평가 특별원칙이나 능률성, 안전성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약간의 차이를 두죠. 이게. 자, 경제성 원칙. 경제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보자.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 그러면 우리 부자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죠. 그래서 공정성의 원칙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학자는 이 4번을 빼버리는 학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능, 안, 경, 공 이렇게 네 가지를 일반원 출합니다.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려움이 없었죠? 네, 별로 어려움이 없었죠. 자, 그래서 부동산학과 한 번만 정리되면 크게 시간이 추가가 안 걸려요. 어머, 별표가 3개 붙었네요? 별표가 3개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도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의 내용도 좀 아시면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자, 복합이란 말 뭐라 그랬지 아까? 복합 그러면 둘 이상이죠. 둘 이상. 자, 부동산을 바라보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큰 본의 1번이 뭔가요? 읽어보세요. 법, 그 다음 경, 그 다음 기. 이렇게 법경기. 지금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세 가지 중에서 범죄 측면이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 요 길주 측면은 요 두 가지. 요건 여러분이 민법에서 다 배우니까 어느 정도 안단 말이야. 근데 요 두 가지는 이제 소홀히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자, 부동산을 바라보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이게는 법 제도 측면, 범죄 측면이죠. 자, 여기는 이따가 자세히 좀 하도록 하고, 자, 이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생산의 3요소가 뭐죠? 대표적인 게? 토지, 노동, 자본이죠. 동의하십니까? 토지, 노동, 자본. 이게 생산의 3요소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 이야기할 때는 되게 노동과 자본만을 L과 K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산 요소 이렇게 하는데 경제학에서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크게 나눴을 때 토지는 실물 자본으로 자본의 여기를 넣기도 해요. 다시 국가적 차원에서는 3요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야, 내가 공장을 지어야 되겠어. 그럼 자금, 화폐 자본을 도입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토지 사고 건물 사고 이러면 실물 자본이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라고 볼 수도 있다? 자본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자, 부동산은 그래서 생산 요소자 자본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재이자 생산재. 요거 조심해야 돼. 이 두 가지. 자, 부동산은 소비재이자 생산재이다. 어때요?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 어때요? 토지는 생산재인 것이지 소비재라고 볼 수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틀렸죠? 선생님, 토지를 어떻게 소비합니까? 여러분, 이 강의실 들어오기 전에 바닥에 토지 밟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공원에 바닥에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소비재이자 생산재입니다. 그럼 이거 구분하겠습니다. 소비재란, 잘 봐요.
소비자가 소비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소비재라 그래요. 생산자가 생산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생산자라 그래요. 그럼 생산의 대상으로 삼는 건 생산 요소 있잖아요. 맞죠? 생산 요소, 이거 생산재로 볼 수 있어요.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산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최종 소비재지만 공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뭐예요? 생산재죠. 생산에 사용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맞습니까?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 한글 표현하고 영어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 자산, 재산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 asset 이렇게 할 때는 자산이라고 번역하고요. profit 그러면 재산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은 약간 범주가 자산이 더 크게 이제 이렇게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은 내가 쓸 수 있죠.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소유와 이용이 대상이죠. 시장에 팔 수 있죠. 그렇죠? 교환 가치가 있습니다. 거래와 투자 대상이에요. 자산이다 그러면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를 갖는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가질 때 자산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 6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거 봐봐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 공간 이용 기법. 여러분, 공간을 구성한다 이런 것은 눈으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이 셋 중에 유형, 형태를 갖는 것을 다루는 것은 한 가지예요.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형적 측면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유형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토지 태초부터 있었죠? 본래부터 존재했던 거. 그거 뭐예요? 자연 아닙니까? 내가 가진 토지를 움직일 수 없죠? 물리적 어떤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몇 차원 공간이냐면 3차원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간이다. 그리고 이 환경은 자연 환경에 초점을 좀 두는 표현이다. 인간이 만든 환경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죠? 자가격리 하죠? 그럼 자가격리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자위 공경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꼭 외워야 돼요. 자, 기술적 물리 측면은 뭐라고요? 자위 공경 이렇게 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가격리를 존중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됐죠? 네, 반드시.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봐요. 여기에다가 요걸 이렇게 섞어. 그래서 함정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건 맞는데 실제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요것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기억한다. 별표 보이세요? 별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범죄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별표를 여기다 하지 않고 저 뒤쪽에다 해놨죠.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표현이 등장합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이제? 뭐라고요? 복합 개념. 배웠죠?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복합 부동산. 여기는요? 복합 건물. 복합은 둘 이상을 말해요. 그러면 개념이 둘 이상이다. 그럼 뭐예요? 복합 개념. 자,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고 기술적 측면을 무형적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의하시고. 그다음 복합은 둘 이상인데 부동산이 둘 이상이라는 거죠. 내가 빌딩을 샀어요. 그러면 등기부가 2개예요. 우리나라는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유권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및 그 부대시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둘 이상. 그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복합 건물은 건물이 둘 이상일까요? 기능이 둘 이상. 기능이 둘 이상.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쓰면 복합 건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이게 자세히 지금 요것은 출제가 지금 안 됐어요. 지금 복합 개념은 출제됐습니다. 복합 부동산 법경기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복합 개념은. 복합 부동산은요 아직 출제가 간접평가에서 출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주의 좀 해주시고. 그래서 중개사 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의 부동산은 협의부동산과 준의제부통을 더한 것이다.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별표가 몇 개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별 4개 썼죠? 구체의 내용도 이렇게. 야, 이게 뭐지? 자, 잘 봅니다. 여기서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평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중개사와 관련된 법이 있어요. 중개법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거하고도 여기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민법 제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2항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과 동산을 정의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민법 제99조 1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토지 및 그가 뭐예요? 그가 토지죠. 토지. 그럼 정착물이 뭐예요? 자, 정착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따라서는 존재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이걸 다 뭐라 그래? 정착물. 뭐 건물과 그 부속 시설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 협의란 말을 붙였어요. 협의란 말을. 만약에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없다면 이게 이걸 거 아니야. 요게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쓴 거예요. 지금 동의하시죠? 자, 협의하고 광의를 나눈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 준의제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하게 되면 뭐라 한다? 광의 부동산. 왜 저렇게 했을까요? 왜 준의제 부동산을 했을까요? 자, 일단은 법률적 용어 이제 생각해 봅니다. 준한다, 의제, 간주, 본다 하던 뜻이죠? 처음 보는 표정 그거 안 돼. 자, 여러분 우리 민법에 본다와 추정한다는 다르잖아요. 여기는 본다야. 추정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준부동산 이렇게 했을 때는 부동산에 준한다 이런 이야기죠. 원래 부동산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건 나중에도 준지대 배울 겁니다. 이 다음에 지대도 배워야 돼요. 자, 준자가 나오면 본래 그게 아닌데 거기 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일단 잊지 마셔야 돼. 그럼 자, 여기 봅시다. 협의 부동산. 그럼 봐봐요.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이다. 오.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이다. 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 동의어다. 동의어다. 그래서 이제 토지 대장에 등재된 이제 필지가 사실 이제 토지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봅니다. 여러분, 권리 공시에 대해서 배웠죠? 민법에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가 있죠. 부동산 등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권리를 표시합니다. 권리 공시라고 그러죠. 그럼 동사는요? 점유. 또 인도하면 또 점유한 자가 또 소유권자로 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봐봐요. 이 자동차 봐봐요. 자동차는 민법 제99조 1항에 따르면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등기 봐요. 이 등기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등기부 각구 을구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권리 제한 등을 하는 을구에다가 저당 등기, 그죠? 저당 등기를 하게 되면 처분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민법상 분명히 동사이 맞는데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취하고 저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본래 민법의 정의에 따르면 동산에 해당되는데 등기 등록의 방법을 취해서 마치 뭐처럼? 부동산처럼 저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자동차 그래요. 건설계, 선박, 항공기 그래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뭐지? 여러분 공장에 가면 토지 건물이 있고 기장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영업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공장이나 광업재단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거기 자산들을 다 묶어서 등록을 하면 10개월. 자, 10개월 동안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우리나라는 그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에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공장에 토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오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건 새로운 자산이 된 거예요. 이 전체 한 덩어리가 새로운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거지 이 개별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들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공장재단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공장재단은 새로운 하나의 자산 덩어리로 등록이 된 겁니다. 새로운 물건이에요. 새로운 물건.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광업재단, 광업권이라든지 이런 거. 임목이 뭐예요? 임목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목 집단 중에 내가 토지를 파는데 이 토지를 팔리지 않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 대상이 됩니다. 어때요? 재밌죠? 그 다음에 광업권, 채광권과 채굴권, 미철광물을 채광,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권, 공해산 동수산 식물을 채취, 포획, 양식할 수 있는 권리, 이것들도 저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요 임목,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 중개대상물이에요. 중개대상물. 요거 하고. 에? 알겠습니까? 네, 나중에 이렇게 중개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이게 여러분 여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확실히 이제 중개 대상물이 되는데 여기 봐봐요. 요 두 가지를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요 또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법까지 좀 말씀드리고 요 두 가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가지. 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경제적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읽어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틀리기 쉬워. 법률적 개념이야.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재산의 묶음이니까 경제적 개념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출제된다니까. 경제적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출제됐고 또 출제될 겁니다. 주의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맥 교재의 프라임 맥 10번까지 이렇게 좀 다뤄드렸습니다. 자, 시니셜 좀 가진 다음에 다음 단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